2025년 11월 13일에는 양국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팩트 슈트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LA에 살면서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 영어로는 리퍼블리칸 트럼프 빅토리 코리안 팀을 지난 5년간 리더하면서 제가 공화당 활동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자문의 글을 40여 번 당선 이후로다 지금까지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베이스에서 공화당 베이스에서 또 트럼프를 연구해서 1,000명, 1,000번의 트럼프 승리 운동, 한인 운동을 책을 폈었는데 1000 코리안 무브먼트 포 트럼프 빅토리 2020년부터 2024년 책을 LA에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번의 트럼프 선거운동 지원 또 정책을 연구해서 이렇게 한인들에게 알려갖고 7% 가까운 그런 그 투표율을 더 지난번보다 얻어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제일 큰 과제 예상했던 대로 이 트럼프와 이재명의 그 한판 승부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팩트 슈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한국에서 딴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백악관 발표가 정상이지 한국 발표는 이상하게 야릇꾸리하게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아시아 포스트 대기자인 진 커밍스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폴리티컬 컬럼니스트인데 그가 노벰버 14데이에 그 발표를 했어요. 자기 글로 만들어 갖고 그걸 참고하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국의 히스토리컬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미국에 귀속시키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먹혀가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오픈해주고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꼬치꼬치 따지고 그게 한국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중공기가 나불대고 또 중국 공산당의 그 군사의 깃발이 여기저기에서 문화를 빙자해 갖고서 판을 치는 아주 이상한 아주 점령군과 같은 이 중국의 활동 그동안 주사파 김일성 세대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위험스러운 게 지금 그 CCP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확연히 인지되고 트럼프도 이걸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고 저도 많은 자문의 글을 보내면서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 한국이 중국화되고 있다. 이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영향이 있었는지 자간 중국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국을 상당히 강하게 이번 이 관세 테리프 이 관세 협정을 통해 갖고서 확실하게 딱 잡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긍정성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화되는 건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1, 2, 3, 4 다 친중국 사람들이 이게 탑 리더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또 김현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기의 이력서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여자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형세로 여기저기에서 뉴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 커밍스의 글을 해석한 글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 몇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은 그 정상회담의 의례적 발표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체계 전반을 미국 중심의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에 가깝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메가더 장군은 한국을 공산화된 위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9.15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건져냈고, 저는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의 미주 등록자이거든요. 그래서 미주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 일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티컬 액티비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을 구원해야 되고 통일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제가 목회자요, 또 교수요, 또 학교 운영자, 대학 운영자인데도 커뮤니티 활동, 이런 그 안보 활동, 애국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어떤 단점이 잡혀갖고서 꼼짝 못할 지경이 돼갖고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보통 한미 군사 상호 보호 조약, 한미 동맹 그런 거보다도 더 강하게 미국에 의해서 잡힌 상태로 이렇게 팩트시트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저도 이거 꼭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체계 전반을 미국 중심의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에 가깝다고 커밍스가 말하고 있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 표현했지만 그 새로운 장의 본질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권이 미국의 통제 체제 안으로 공식 편입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권을 외쳤던 주사파들이 말이죠. 이 소위 친 커뮤니스트들이 한국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걸 다 내줬다는 거죠. 핵심은 단 하나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한국의 시스템 전체는 미국의 승인과 규칙 그리고 계약망 속에 묶이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51번째 주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팩트시트의 서두는 여러 가지가 암시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히스토릭 2024 빅토리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당선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두 정권의 정통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이게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등 그다음에 또 북한에 돈 갖다 준 거 등 범죄자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가치를 칭송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공식화한 장치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는 그 문장을 통해서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되었고 미국은 그 승인과 맞바꾸어 산업, 금융, 안보 전반의 실질적 지배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다 자주권을 다 주었다는 거죠. 정식으로 정부를 승인해 주어야 이러한 제도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테리프 관세 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를 부인해 버려 놓으면 협정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협정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꽉 조이면서 이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이면서까지 다 내주면서까지 이재명이는 오케이 해주세요. 나도 오케이 할게요. 뭐 그런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거죠. 이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는 상대방 정부가 국제적으로 정통한 정부로 인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 리코그니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즉 백악관이 공식 문서에서 프레지던트 리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하고 그의 당선을 데모크래틱 스트렝스 앤드 리실리언스로 그 결과로 소술한 것은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표로 공식 승인, 레코그니션한 행위예요. 근데 왜 트럼프가 이재명을 승인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따라서 그 정부와 맺은 모든 협정은 국제법상 정상적 정부 간 계약으로 간주되고 미국이 제도적 통제 구조를 구축할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통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거 데모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부정선거에다가 북한에 돈 갖다 준 거. 이건 팩트니까.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불안정에 놓여 있던 시점에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제공한 것은 공식적 승인. 이걸로 이제 입값을 던진 거죠. 낚싯밥을 던진 거예요. 그 승인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정치적 생명선이었고 바로 그 지점을 미국이 지렛대로 활용해서 싸우지 않고 딱 걸머쥐잖아. 이게 손자병법의 한 전술 가운데 하나로 저는 생각돼요. 트럼프가 그걸 강조했잖아요. 이것이 이번 백악관 팩트시트의 핵심 작동 원리이고 또 트럼프 전략의 가장 정교하고 냉철하면서도 지금 미국이 쥐지 않으면 중국 시진핑의 종속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다 파악을 했죠. 국회도 그렇죠. 사법부도 그렇죠.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도 그렇죠. 그 중국 애들이 와서 선거하는데 단순히 뭐 저것만 선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했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가서 대권 선거할 때 보니까 선거했어요 했더니 중국 사람들인데 선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철관에서 물어보니까. 오늘 발표한 제목 팩트시트예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주권 구조를 미국 체제 안에 고정시키는 정책 선언문이에요. 이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이 이미 미국의 통제 구조 속으로 완전히 편입된 현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조선산업, 미국 해양 패권 복원의 전초기지다. 이걸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팩트시트에 보면은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리아 스트래테직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딜이라고 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 분야 투자 1,500달러, 1,500억 달러 승인된 투자 어프루브드 인베스트먼트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별도로 2천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미국 조선소 산업 재건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구조적으로 투입시켜 갖고 미국의 해양 패권 복원을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배치한 것이라. 이렇게 진 커밍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미국 해양산업 재건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허가를 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 것이고 미국이 컨트롤하지 한국 것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교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존심이 이번에 완전히 미국으로 그냥 꺾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정권 생존권은 보장받으라고 했지만 그게 보장이 될까요? 트럼프의 속셈은 단순한 이게 아니에요. 제3, 제4의 진보된 그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명이를 말려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필라델피아, 엘라바마,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등에서 해군 및 상선 조선소 복원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기술 제공자이자 생산 리스크를 떠안는 하청국으로 전환이 될 뿐이죠. 기술의 주도권은 워싱턴이 쥔 것이고 납기와 생산 부담은 서울이 지는 구조. 그러니까 종속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연료와 기술의 면허형 주권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보니까 미국이 한국의 민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뒤를 보면 미국 법률 요건에 따라 허가된 절차에 한정한다. 단서가 붙어갖고 미국에 딱 붙어 있게 됐다고 진 커밍스는 해설합니다.
이는 곧 한국의 핵 연료 농축과 재처리가 미국의 승인 절차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 자율권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3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합의는 그 범위를 더욱 좁혀갖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거나 중국 러시아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이 면허를 발급해야만 가동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된 것이죠. 이게 미국 영어의 그 문장 구조 그거를 한국 정부 이 관계자들이 너무 모른 거예요. 이재명이 더더욱 모르겠죠. 왜냐하면 학교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 뉴스화된 걸 여러 군데서 저도 봤거든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법적 승인 없이는 핵연료 정책은 물론 원전 전략 자체를 변경할 수도 없는 구조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드러난 단점, 인터내셔널 그 길티 그런 죄가 있다면 외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여기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식량, 농업, 축산물, 미국산 공급망이 제도적 고정로로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식품, 농산물, 축산물 분야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교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축산물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진 커밍스가 이거 정확히 해석을 했군요.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한국 내 식량 유통 체계와 검역 절차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옥수수, 유전자 변형, GMO랄이죠. 작물, 그다음에 유제품은 한국 내에서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한국은 식품 농업 부분에서 사실상 미국의 표준과 규제에 종속되는 체제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팩트입니다. 식량 시장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겁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 접근의 명목 아래 고정된 관세 구조를 딱 세팅했습니다. 트럼프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해 기존 KORUS FTA 체계 대신에 새로운 15%의 섹터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균형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업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전략적 관세 구조라고 커밍스는 해석하는군요. 한국 자동차는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 미국의 안전기준 FMVSS를 충족하면 추가 인증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인증 절차를 대폭 완화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시장은 미국 브랜드의 수출 허브로 재편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속의 하위 단계로 묶이게 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반도체 디지털 제약에 대해서는 기술 규제와 데이터 주권의 귀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한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미국 주도 공급망 내 표준 제재 또 수출 통제 ITAR, EAR의 상시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조항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명시해서 한국의 클라우드 통신 핀테크 산업을 미국의 법적 틀에 묶어두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제재 목록 중 일부를 완화받는 대신에 미국의 특허 인증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진 커밍스는 확실하게 찝어주는군요. 미국은 자국 제약사들이 한국 내에서 가격 통제나 또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패를 마련한 셈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외환과 달러 보이지 않는 사슬 이 금융주권의 제약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외환시장 조항은 기술적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강력한 금융주권의 제도적 봉쇄입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으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외환정책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의 승인 감시 체계 아래 편입되었다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에 이런 그 명세가 분명히 나져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ROK는 대한민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시장 매입을 통한 조달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문장을 해석하면 실제 의미는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말고 그 이하 범위에서 미국과 협의해 달러를 조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히 외환정책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 정부는 환율 방어,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외환시장 개입 등 모든 주요 금융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에서 미국에 종속되는 거죠. 미국 재무부의 시그널 하나가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셈이라고 커밍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의 상한은 한국의 대중금융과 무역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이 체계 아래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미국 통화 질서에 결합된 하위 노드, 서브 노드로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한국의 외환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통제 감시망 안으로 확 들어갔다고 하는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더 미국의 눈치를 보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조항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한국의 외환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외환 보유액이 약 4,288억 달러 2025년 10월 기준으로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 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방위비 증액과 같은 대규모 달러 지출 요인까지 겹치면 한국의 외환 방어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어요.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상한 규정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긴급 확충하거나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적극적으로 방어 자금으로 돌리는 것조차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팩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환율, 국채, 금리 모두를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커밍스가 아주 잘 보았군요. 방위비와 무기 구매, 대금 등으로 달러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달러 조달 승인 절차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경우 한국은 즉시 원화 급락, 외자 이탈, 신용 등급 하락, 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연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팩트시트는 완화성 문구도 덧붙여 줬어요. 한국이 시장 불안정이 예상될 경우 조달 상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선의 in good faith라는 말을 썼어요. 선의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 단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검토, 리뷰나 검토는 지원이 아니다. 그죠? 어시스턴트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요청을 반드시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만 판단하겠다고 하는 재량권 선언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한국은 위기 시에도 미국의 재량 아래에서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고정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항은 한국의 외환시장 통제권을 넘긴 것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 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을 워싱턴의 승인하에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 구조적 족쇄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하에
완전히 들어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공산화되지 않는 비밀,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비밀, 김정은이에게 종속되지 않는 비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조달 상한은 사실상 자금 통제 장치입니다. 그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재정 적자, 국채 발행 확대 그리고 정책성 펀드 운영 등에서 정치적 자금 유동성을 적극 활용해 왔어요. 그러나 이번 연간 200억 달러 조달 한도 조항은 그 자체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정권 차원에서 환율 주가 외환 보유액을 이용한 인위적 장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 비공식 자금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게 짐 커밍스가 아주 정확하게 멘토했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북한에 돈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중국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 이거로 가야지 너희들은 되지. 딴짓 하지 말어. 딴짓거리 하지 말어. 그래서 이재명의 단점을 쥐고서 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 규제가 아니라 정권의 현금 통제권을 미국이 걷어간 조항입니다. 현금 통제권 뺏겼어요. 이제 미국한테. 이재명이 마음대로 돈 해외로 유출 못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재무부 협의는 실시간 감시의 의미가 있다. 보았어요. 이제 한국의 주요 외환 운용, 대규모 달러 스와프, 그다음에 국채 외자 발행 등은 모두 사전 보고 및 협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미국 재무부는 이를 협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커밍스 얘기하는군요. 즉 이재명 정부가 특정 기업 정치 세력 혹은 재단 등의 불법 자금을 우회 지원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그 움직임은 즉시 미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차단될 수 있는 구조. 이제 완전 이제 딱 통제권에 들어간 거죠. 이재명이는 트럼프 수하에 딱 갇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 운영을 협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실상 감시 체계 안으로 흡수해버렸다. 짐 커밍스 참 진단을 아주 잘하는군요. 해석을 잘하는군요. 세 번째로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방지의 이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이나 측근 세력들이 과거처럼 정책성 펀드, 부동산 개발 공공기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금을 순환시키는 방식을 쓰려 해도 이제 달러 기반 결제와 외환 송금이 모두 미국의 글로벌 결제망, 스위프트 또 OFAC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흐름이 포착되는 즉시 차단, 동결, 추적이 가능하게 됐어요. 즉 이재명 정부는 외환과 자금 운영의 손발을 완전히 묶인 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재명은 더 이상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나 국제시장을 정치적 생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이완영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어디 또 이재명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죠.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을 활용해 한국의 외환 금융구조 전체를 미국의 실시간 통제 체제에 편입시켜버렸다고 커밍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단순한 외환 조정 조항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에게 경제적 징벌이자 미국에게는 한국 내 정치 불안정 리스크를 제거한 일석이조의 전략적 설계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중국으로 돈을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돈을 그러기 때문에 이거 딱 그 전략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글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군요. 그다음에 7번째 보면 미군 주둔과 방위비에 대해서 예산으로 고정된 안보 종속이 여기 딱
명시됩니다. 한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는 미군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며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주한미군 체제를 예산 구조 속에 고정하는 재정적 조약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이재명이 아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자동 지속되게 돼 있어요. 트럼프는 이 합의를 통해 한국의 안보 체계를 사실상 미국 국방부 예산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해 버린 겁니다. 주한미군 운영이 예산화 계약화 구조 속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명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 비용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을 제도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그전 미군은 한반도에 이제 고정 주둔하는 겁니다. 그다음 8번째로 노동, 환경,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규범의 이름으로 묶인 제도적 institutional lock, 법과 제도로 걸어 잠근 구조라는 겁니다. 이 팩트시트에 보면 노동, 환경, 지식, 재산권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노동기준 ILO 그다음에 환경협약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 및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제품과 중국식 공급망을 한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배제 전략이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즉 강제 노동 금지라고 하는 이름 아래 중국의 저임금 저규제 생산 체계를 한국과 미국의 무역 구조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중국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은 미국의 특허 기준을 따르기로 하면서 특허법 조약 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특허 보호 체계를 미국식 산업 표준에 일치시키는 조치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업은 미국식 규제, 특허,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조항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그렇죠.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 제품이 어떻게 야리꾸리하게 한국을 통해서 온다든가 그런 거 다 차단하는 거죠. 동시에 한국 기업을 미국 기술 질서 안에 고정시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겁니다. 중국의 빌부터 지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런 면에서는 중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이재명 정부의 손발 그다음에 자금줄을 딱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9번째로 정치적 의미를 봅시다. 이재명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시스템을 묶은 합의가 있어요. 이 모든 합의는 앞으로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작동해요. 조약, 투자계약, 외환 한도, 군사협정이 법적 구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력이 반미적 노선을 내세우더라도 금융, 무역, 군사 네트워크가 이미 중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 실질적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죠. 미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 실질적 정책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결제는 달러 체계 속에 있고 원자력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조선과 반도체는 미국 계약망 아래 있으며 군사안보는 주한미군 예산에 묶여 있다. 이거 완전히 딱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이게 잘못 계산한 거죠. 이게 한국의 이 자주권을 다 그냥 뺏겨버린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화되지 않는 비밀이 이거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구조적 아주 법적으로 딱 이렇게 세팅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한국의 그 동맹 강화, 동맹을 지키고자 하는
이재명 친공산 정권에 대한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수사는 친중일 수 있어도 국가 시스템은 이미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 이재명 합의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안보 경제 질서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간 결정적 대전환점입니다. 그날이 11월 13일, 11월 13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1이 3개고 3, 1113의 그런 그 자주권을 빼앗긴 수치일이고,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 보수 쪽에서는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 중국에 예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 보면 완전히 자기네들은 수치일입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 지금 다 내주고 말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 팩트시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제약, 달러, 군사, 디지털, 또 지식, 재산권 등 여러 축을 통해 한국의 산업, 금융, 안보를 하나의 잠그는 구조로 묶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주권 국가이지만 그 주권의 작동 범위는 이제 미국의 승인 아래에서만 현실화되는 제한적 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1번째 주로 표현하면 될지, 잠깐 이 두 분야에서 군사 분야하고 경제 분야 가장 중요한 거가 딱 쥐어졌어요, 미국에. 이것이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 팩트시트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문장 곳곳에 숨어든 진짜 의미로 이 진 커밍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조항을 합쳐보면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체제 안으로 완전히 편입된 순간을 공식화한 겁니다. 즉 미국은 군사적 점령 없이도 한국의 산업, 금융, 에너지, 방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그러지만은 중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김정은이도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이 북한까지를 다 통일해서 한국이 대통일 아시아국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면 좋을 텐데, 잠깐 트럼프가 마지막 또 수가 또 뭔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음을 보면서 이 트럼프 전략 사실상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6.25 이후에 70여 년 만에 이룩한 가장 거대한 전략적 사건이자 한국의 현대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2025년 11월 13일 11113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냉혹한 현실주의와 계산된 침묵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작동되었고, 거기에 이 무릎 꿇은 이재명의 프로 커뮤니즘 이거 단점하고 북한에 돈 갖다 준 단점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널널이 여기저기에서 입증되어서 백악관의 팩트가 레포트되었다고 하는 그런 입증 서류들, 이런 것이 강하게 작용해서 이재명이가 예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예스 한 달만이라도 더 대통령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팩트시트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는 이재명 같은 약점이 많은 인물을 굳이 압박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타리 안에 먹잇감을 넣어두고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결국 이재명이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협상의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해 개인 하나를 굴복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의 공포를 통해 국가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심리의 지배자, 민주당 당한 겁니다. 역사의 민주당 이재명 정권 때에 1113이라고 하는 팩트슈트가 나와서 국가의 자주권을 미국에 종속시켜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완영이도 이시고 이재명이도 이시고 왜 그러세요? 이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미국 갖고 놀려다가 트럼프를 갖고 놀려다가 이번에 확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은 완전히 미국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식 전략의 완결이자 이재명에게 내려진 가장 냉혹한 역사적 징벌입니다. 그죠? 이재명이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갖다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재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회의를 미국과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자주권의 상실이 1113 그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자주권을 빼앗긴 날을 기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라를 완전히 타국의 구조 속에 넘겨준 인물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재명 빨리 아웃되고 새 보수 리더가 나타나서 새로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복원을 시켜야 될 겁니다. 통일 작업도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 하나를 위해서 마치 구원의 밧줄을 붙잡듯 트럼프의 인정을 갈구했고 그리고 협상을 거래로 바꾸는데 천부적 재능을 지닌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재명 세력이 권력을 쥐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딱 걸머진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은 오랜 숙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기회의 인물이었음. 그러니까 완전히 먹잇감이 돼버린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미국 CIA 정보국이 파악한 거 또 한국의 이런 부정선거 그런 것들을 제공한 그런 모든 그 팩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이는 콱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북한에 그렇게 북한에 돈을 퍼줬던 것들이 걸리는 등 해갖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재명이가 자기 한 명의 이런 그 포지션 연장을 위해서 그 얼마 갈지 모릅니다. 이게 딱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이는 아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융 통제 감시 받게 되고 군사 안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합참 장군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장군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서 이제 군사 안보적인 걸 손에 콱 쥐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대장동이니 무슨 동이니 뭐 해갖고서 그 돈을 많이 이것저것 쓰고 여기저기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금융 통제권 그렇잖아도 통제되고 있었는데 더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러므로 완전 종서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기부합할 겁니다. 트럼프는 네버 서렌더 결코 항복하지 말라 운동을 펼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항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는데 한국에 대해서 조용했던 이유가 그 다 귀한 정보를 갖고 팩트를 갖고서 이재명이 하고 이렇게 딜을 쳐갖고 한국을 동맹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뺏기지 않도록 공산당 북한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이게 마지노선의 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자주권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는 오호 통제라 우리 트럼프 공화당 필승 한인팀에서는
저는 그렇게 레포트 하곤 했습니다. 잠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애국의 열정, 호국의 열정,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교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잠깐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고 제가 이 소위 그 메가더 장군 기념 사업회 미주 총회장으로서 그 메가더의 한국 구국 정신을 다시 이제 발휘할 때가 됐고 이런 정신을 가진 리더가 된다면 트럼프는 함께 하리라 생각되면서 제가 트럼프 지지 운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트럼프 자문위원으로 또 태스크포스 멤버로 활동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제가 46번 정도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닥터 레버런트 킴 하면서 답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의도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중국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북한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안보적 면에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경제의 유통구조 면에서 경제 집행구조 면에서 완전 정확한 트럼프의 의중을 알고 우리가 트럼프를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면서 이런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레포트합니다. 함께 세이브 코리아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사역 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셔널 그 서바이벌 하는데 그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를 시켜서 미국과 더불어서 미국이 첫 번째 칸츄리 그다음에 한국은 두 번째 칸츄리 우선은 그걸 목표로 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우리 다시 컨서버티브 우리 그 프레지던트가 나오도록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